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토크 또는 토론을 준비해봤는데요. 민주당의 두 후보,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썰전이 요즘 격합니다. 치열한 경쟁에 관심도 높아진 측면이 있는데요. 오늘은 두 캠프의 대표 주자를 모셔봤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박주민 총괄본부장 그리고 이낙연 캠프의 최인호 상황본부장을 모시고 두 캠프의 주요 이슈들 하나들 토론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대 기자, 오늘 뉴스 절개에서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대립이 아낀 사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립이 아낀 사람 얘기요. 누군가의 부적절한 발언 같은데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영끌 인터뷰는요? 네,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 국내 첫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올림픽 와중에도 꼭 알아야 할 코로나 상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당의 대선 경선 주요 캠프의 두 분을 모시고 캠프 대 캠프를 한번 꾸며봤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공동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낙연 캠프의 상황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인호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특설 무대로 어떻게 보면 크게는 같은 편끼리 체류된 논의를 좀 해보자라는 부분으로 친한 짚어왔습니다. 사이입니다. 정말 친한데 예. 곤란합니다. 원래 저기 계실 때 국회에 계실 때 친하신 두 분이죠. 네. 아주 친하죠. 하지만 지금은 다른 캠프에 가 있어서 서로 일단은 뭐 굳이 싸우지 않더라도 각 캠프의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 입장이신 거죠. 또박또박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순서를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 두 본부장님에게 다루고 싶은, 얘기하고 싶은 주제를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부탁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한 분씩 주셨습니다. 근데 누가 먼저 얘기할 건지. 그래서 아무래도 원하시는 주제는 공격 포인트가 될 거고 또 각 캠프에서 좀 더 내세우고 싶은 얘기가 될 텐데 누가 먼저 할 건지 순서를 저희가 정하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그건 뽑기로 어차피 운칠기 삼 아닙니까? 뽑기로 두 개의 주머니를 준비했습니다. 원하시는 주머니를 먼저 고르시겠습니까? 아홉 문제 하시고. 네? 저요? 예. 하세요. 아유, 참. 예. 보시면 순서를 누가 먼저 할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열어주시면 먼저. 저는 나중 이렇게. 예. 네. 저희가 이제 한글을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네. 하시게 됐습니다. 아이고. 원하시는 주제로 먼저 하게 됐고요. 이제 강정 아나운서가 처음 최인호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경기도가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하는데 이 문제를 좀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를 좀 다뤄보자라고 하셨고요. 이분부터 먼저 저희가 약 15분이 좀 안 될 걸로 보입니다. 13분 내외를 하고 다음에 박주민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재보궐선거에 지난 4.7 재보궐선거에 당대표의 책임이 있다. 직전까지의 당대표였죠. 이낙연 후보의 책임이 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뒤에 또 13분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뭔가 시간을 공평하게 한다는 느낌으로 모래시계를 준비했습니다. 약 1분씩 정도 공평하게. 저희가 사실 여야 토론 때보다 더 신경이 쓰여요. 워낙 민감한 시기여서. 조금씩 서로 양해하죠. 네, 네. 요거는 그냥 제가 모양으로만 놓고 예. 약 1분 정도씩만 발언을 오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주제,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정한 주제입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대한 얘기를 먼저 이슈를 강정 아나운서가 정리해봤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최인호 의원이 가져온 공격 포인트는 경기도지사의 100% 재난지원금입니다. 애초에 여야가 합의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8%인데 경기도만 전원 지급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이낙연 후보 바로 한마디 했습니다. 국회가 여야 간 합의로 결정했던 것, 국회의 결정에 따르려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합의 번복과 형평성 문제를 꼬집었네요. 하지만 이재명 후보 달라야 정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의 정책은 다른 게 정상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똑같이 할 거면 지방자치 왜 하겠어요? 그러자 이낙연 캠프에서 재정 부담과 그로 인한 차별 대우 우려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경기도만 예를 들어서 100% 지급을 하게 되면 나머지 16개 시도는 이제 차별적으로 그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논란, 양측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 100% 지원금은 돈풀기 선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가지고 온 주제인데요. 저는 최대한 개입을 하지 않고요. 두 분이 먼저 얘기하고 반박하고 재반박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본부장님께 물어보면 사실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100% 주겠다고 한 부분, 원래 지난 7월에 국회에서 추경안이 소득 하위 88%까지 주기로 통과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룰을 이재명 후보가 깼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를 했죠. 또 정부가 또 합의를 했습니다. 국회가 합의했고 여야가 합의했고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그 과한 주장은 정말 합의를 무시하는 독단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을 하시겠다는 분이 그것도 여당 소속의 자치단체장께서 이렇게 전국민적인 100% 지급하겠다.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이건 룰을 전혀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시도에 약 500만 명의 국민들이 받지를 못합니다. 다른 시도의 국민들은. 그러면 그 국민들이 느낄 위화감은 얼마나 클 것인가. 앞으로 지자체가 이런 식으로 정부의 합의나 여야 간의 합의나 국회의 합의를 다 깨고 나온다면 우리나라 행정이 얼마나 어지러워질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경기도정을 본인의 대권을 위한 사유화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난 1월에 정부의 3차 재난지원 때도 사실은 이제 경기도뿐만 아니라 울산시라든지 이런 데서도 자체 재원으로 보편 지원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중앙정부의 결정과 지자체가 다르게 간 경우들이 있고요. 오히려 지방자치라는 것의 어떤 헌법적 가치 그리고 그 제도의 어떤 의미를 봤을 때는 각 자치단체마다 다른 사정에 기반해서 다른 정책 집행이 가능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억누르는 것이 이제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에 복지제도를 신설하려고 그러면 이제 복지부와 협의해야 된다는 그 규정을 악용해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다른 형태 그리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했었던 걸 모두 막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오히려 저희가 후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아직 확실히 뭐 다 결정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경기도 지방에 있는 전체적인 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이제 모아 나가서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는 거니까 지켜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재명 지사께서 달라야 정상이다. 뭐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어제 성남시장님, 수원시장님, 또 용인시장님, 경기도의 큰 지자체장들이 7분이 100% 지원에는 도저히 예산이 부담이 돼서 수용을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면 정부에 대한 광역지자체장으로서 달라야 정상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지금 7개 경기도 소속의 지자체, 기초지자체장들이 우리는 못 하겠다, 반대한다. 뭐 이런 것도 달라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실 건지, 이 부분은 조금 뭔가 좀 독단적이다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 내 자치단체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된 과정을 거치겠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이재명 지사가 밝힌 바가 있고요. 근데 지금 좀 안타까운 거는 그 88% 이 지급안은 원래 저희 당이 당론으로 가졌던 100%와 좀 다르면서 100%로 당론을 정했을 때 우려했던
했었던 문제점이 지금도 제기되고 있어요. 오늘자 기사를 보면은 이제 건보료를 기준으로 88%를 나누겠다, 구별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맞는다는 거죠. 안 맞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과연 이 행정 비용이라든지 또는 필요한 시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좀 우려가 있어서 하여튼 자치단체들이 좀 잘 고민해서 합의만 된다면은 여력이 되는 한 전 지급, 보편 지원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100% 지급을 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정부의 재정적인 한계도 고려했을 것이고 특히 야당의 아주 100% 지급에 대해서 극렬한 반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준석 대표도 합의했다가 나중에 번복할 정도로 야당의 반발이 심했는데요. 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88%라는 합의를 한 거죠. 그 합의 순간에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를 하시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정부와 국회와 또 여야 간의 합의를 자치단체장 그리고 큰 자치단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합의를 깨는 것은 이거는 좀 민주주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안 된다. 너무 자신의 어떤 대권을 의식한 선심 행정의 발로 아니냐 하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인호 의원님께서는 계속 일방적 또 독단적 합의 파기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지금 이 방침이 결정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특히 경기도 내 자치단체 간 의견 조율을 거치겠다. 그래서 동의와 합의를 기반으로 집행을 하겠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의사를 밝히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방적이다, 독단적이다, 합의를 파기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론이 100% 지급을 얘기했었을 때 생각했었던 여러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88%로 이제 여야 합의이긴 하지만 수정되면서 우려했었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치단체에 여력이 되고 또 자치단체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좀 100% 지급하는 것이 그렇게 비민주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자꾸 선거를 의식한 것 같다. 대권에 대한 어떤 수단으로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전국민 지원, 재난지원금에 대한 전국민 지원 그리고 소멸성 화폐로의 지급은 이재명 지사가 아주 옛날부터 그러니까 1차 재난지원금 때부터 주장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서 태도를 바꿨다. 이것도 좀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역 화폐는 또 다음에 또 하더라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정부와 여야 국회와의 합의입니다. 그 합의는 일종의 룰이거든요. 또 정당 정치에 아주 여야 간의 합의를 지킨다는 것은 기본적인 또 신의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거를 큰 지자체가 반대하고 나선다면은 만약에 이재명 지사께서 대통령으로 되신다는 걸 가정하면 중앙정부 입장에서 아주 어렵게 야당과 그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겨우 합의했는데 가장 큰 지자체가 반대하고 나서고 또 그 밑에 있는 기초단체는 또 그 도지사의 의견과 또 다르고 이렇게 한다면은 과연 우리나라 행정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는가 하는 그런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지사께서 100%라는 소신은 중요하고 또 존중돼야 되지만 합의된 것은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세 이것이 중요하고 만약 이것을 깨기 시작하면은 지자체와 정부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거기 사는 국민들 간에 또 도민과 또 혜택을 보는 국민과 혜택을 보지 못하는 국민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이 되어서 또 그것이 심해지면은 아쉬우면 경기도로 이사 오시라 이렇게 만약에 그래 한다면 그거는 너무 심하게 가는 경우겠죠. 이런 식으로까지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나 대통령이 될 분은 이런 위화감이 조성되는 정책이나 주장은 안 하시는 게 옳지 않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정부 또는 국회 내에서 합의는 최소한의 기준인 것이죠. 그다음에 그 최소한의 기준보다 자치단체가 더 할 수 있다면 또 그것도 토론과 합의에 기초해서 더 할 수 있다면 더 하는 것을 국회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룬 합의에 대한 반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한 플러스 알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이제 이것을 반대, 파기 이렇게 부르시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보신다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렇게 중앙정부가 반대했는데 서울시가 했었던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 경기도나 성남시나 다른 어떤 우리 정당이 차지하고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던 독자적인 복지 정책들, 다 그런 비난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 얻을 게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 제가 지방자치의 의미를 좀 생각한다면, 지방자치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하는 것에 더해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반대나 파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한 가지 지적을 드리는 것은 그 당시 무상급식을 중앙정부와 달리 추진했던 지자체라든지 또는 교육감 이런 분들은 저희 당 안에서는 합의를 본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당이 나서서 야당과 합의를 했고 우리는 여당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 안에서의 민주주의라는 원칙을 보더라도 우리 당은 이렇게 이제 88% 직업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정부와 함께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당 소속의 도지사, 경기도만 유일하게 100%를 지급하겠다고 나선 것은 우리 당론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건 당원으로서의 그런 자세가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탈당하시는 게 맞죠. 아니 근데 88%로 여야가 합의 본 부분에 대해서 그 합의보다 자치단체가 플러스 알파로 더한다는 것을 저희가 반대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저희 당에서 정한 적이 있었나요? 전 기억이 없는데. 아니, 그건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들 중에서 7군데가 지금 반대하고 나선 거. 그러니까 그런 그것도 분들의 잘 의견도 합의를 해야 조율을 되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경기도의 지사만 우리 당 소속이 아니고 지금 많은 광역단체장 중에서 다수가 우리 당 소속이거든요. 그럼 우리 당에 소속돼 있는 많은 광역단체장이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왜 경기도는 주는데 우리 광주는 왜 안 주고 충남은 왜 안 주고 대전은 왜 안 주느냐? 그 시민들이 그 자치단체장에게 원망을 하면은 그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행동은 우리 정당 내 민주주의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저는 예, 마지막으로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드세요. 박주민 본부장님의 얘기를 듣고 이 토론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자치의 본래적 의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보다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히 합의와 의견 조율에 기반해서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고요. 우리 당 내에서 88%로 최종적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88%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하겠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은 저는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건 저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두 분 경기도가 경기도민에 한해서 재난지원금 100%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문제에서 토론을 했었는데 일단 다른 지역과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 또 하나 이낙연 캠프에서는 그 우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국회에서 합의된 안을 번복했다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고요. 이재명 캠프에서는 지방정부는 당시 합의는 중앙정부의 합의일 뿐 지방정부는 거기에 다양성과 창의성으로 새로운 것들을 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마주 보고 토론하니까 훨씬 낫네요. 왜냐하면 살살하죠. 예, SNS로 이른바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할 때는 훨씬 날선 말들이 오갔거든요. 근데 두 분이 서로 또 친하시고 하니까 얼굴을 마주 보고 하시니까 사실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냥 글만 날리는 것보다는 훨씬 정제돼 있고 시청자분들이 참고하고 들을 만한 판단할 만한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말씀드리면 이 뒤에 두 번째 토론 뒤에는 그런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낙연 후보의 장점,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장점을 40초간 정도 더 쓰셔도 됩니다. 아니 그런 걸 좀 오히려 길게 좀 해주시고 서로 이제 치고받는 건 좀 1분 30초 알겠습니다. 줄여주시고. 아니 시간 못 채우실까 봐 저희 내부에서 1분 얘기가 나는데 최근 분위기 봐서 못 채우실까 봐 제가 40초로 줄인 거였거든요. 하는 데까지 해보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름 하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예
두 번째는 이재명 캠프에서 선정한 주제입니다. 이 부분 역시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 시절 무능했기 때문에 4.7 재보궐선거에 졌다. 물론 이낙연 대표는 3월에 당대표를 물러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당대표였고요. 이 부분인데요. 먼저 내용은 강정 아나운서가 프리젠테이션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게 박주민 의원이 가져온 주제는 4.7 재보궐선거 패배 당대표의 책임입니다. 자, 지난 4월 민주당은 서울과 부산시장을 모두 내줬습니다. 당시 서울시 득표율 차이는 18.32%포인트. 이재명 캠프 측 박신영 대변인은 당시 선대위원장이자 바로 전까지 당대표였던 이낙연 후보가 LH와 부동산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패배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소와 부산시장 소를 뺏겼다는 발언을 한 거죠. 하지만 이낙연 후보 책임론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 저는 대표로서나 또 선대위원장으로서도 당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단지 그 결과가 참담한 것이어서 그에 대해서는 당원과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 측은 이낙연 후보가 재보궐선거 참패 뒤에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가 선거 패배 뒤에 말 그대로 잠수를 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요.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로서 무능했고 무책임했다는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 양측의 입장은 어떨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는 보궐선거 패배는 이낙연 책임이라는 이재명 캠프의 주장입니다. 자, 박주민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4.7 보궐선거 사실 민주당이 참패를 했죠. 이낙연 대표는 3월 초까지 당대표를 지냈는데 이낙연 대표의 책임이 큽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선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겨야 되고 또 이겼으면 정말 좋겠지만 뭐 질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선거 패배 이후의 모습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선대위원장을 하셨었고 예. 직전 당대표셨습니다. 그리고 재보궐선거를 해야 된다고 결심과 결단을 당에서 했을 때도 당대표셨습니다. 근데 패배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실 모습을 보이시지가 않았죠. 자가격리를 하셔야 된다는 이유였는데요. 자가격리가 끝난 이후에도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이에 뭐 저희 의원들은 의원들 나름대로, 당원들은 당원들 나름대로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패배의 원인도 찾고 반성하는 어떤 그런 모습과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도 노력을 했었고 새로운 어떤 방향을 찾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애를 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쭉 모습을 보이시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4.19 메시지를 내시면서 선거운동에 돌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과연 이제 선거 패배에 대해서 본인이 맡으셨던 어떤 자리나 또는 짊어지셨던 책임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셨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당이 패배의 어떤 후유증을 씻어내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어려움을 더 겪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저는 제대로 된 정치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신 건 아닌가라는 아쉬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낙연 후보는 당대표를 이제 그만두시고 특히 이제 보궐선거 이후에 패배의 원인 분석 또 자숙의 의미로 전국을 민심 경청하시면서 투어를 하셨어요. 뭐 전혀 모습을 안 보이셨다는 건 아니고 간간히 사회적 약자와 청년들과 또 부동산 문제라든지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각계각층과 많이 만나셨다. 또 일부 보도되기도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뭐 정당이라는 게 아까 말씀처럼 선거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당대표 책임론을 전적으로 제기하셨는데 물론 저는 이낙연 대표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모든 것을 대표 탓으로 돌린다면은 저는 역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총선 때
이낙연 총리 역임하시고 당에 돌아오셔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약 50여 명의 후보들에게 후원회장을 맡으시면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선거를 진두지휘했습니다. 그 결과 18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압승을 거뒀죠. 그러면 그때 총선의 승리를 당시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상임선대위원장인 이낙연 후보의 공으로만 돌릴 것인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이 발전하려면 선거를 패배했을 때 대표의 탓도 있지만 우리 구성원 전체가 반성할 것은 뭐냐? 특히 이번 보궐선거는 서울과 부산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런 일은 다시는 우리 당에 원인 제공을 해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좀 뼈를 깎는 구성원 전체의 반성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그렇게 우리가 크게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부분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거에 승리했다거나 또는 어떤 선거에 패배했을 때 그 탓을 일 개인에게 비록 대표라 하지만 지울 수는 없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표 또는 대표 자리에 있었던 분, 선거를 총괄해서 책임졌던 분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뭐 수습이 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 패배의 충격이 굉장히 컸는데 그때 보여줬던 모습이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당대표셨거나 또는 선거를 책임지셨던 분이에게 모든 책임을 지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에게 기대해야 되는 그 수준에 부합했느냐. 합리적으로 봤을 때도 저는 그러진 못했던 것 같다. 오히려 모습을 안 보이시는 방법, 그것을 선택하셨던 것 같고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에게 돌아올 책임론 또는 본인에게 돌아올 정치적 불이익을 회피하신 것 아닌가. 그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어떤 책임지는 자세가 아닌 것이고 근데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신다면 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 앞으로 더 큰 책임을 우리가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다라는 것이죠. 네, 이낙연 대표께서 보선 패배 이후에 깨끗하게 본인이 잘못이 있다 반성하고 사과했습니다. 그걸 하시고 난 뒤에 전국 투어를 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부동산 민심이 상당히 안 좋았고 특히 LH 사태 공직자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하는 그런 부분 보면서 상당히 그 민심이 이반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라도 본인이 책임질 거는 지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책임을 대표에게만 돌린다면 또 선거의 승리도 그러면 대표에게만 다 공을 돌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또 실제 그 당시 제가 수석 대변인으로서 이낙연 대표를 직원에서 모셨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당시 이낙연 대표는 공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당신과 민심 간의 간극과 괴리에 대해서 어마하게 괴로워하고 또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이낙연 대표 개인으로서는 공천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당원들에게 그 뜻을 묻자고 해서 전당원 투표를 해서 87%의 정말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서 후보를 공천하게 되었다. 그러면 당대표도 책임이 있지만 후보 공천을 하자고 결정했던 전 당원 87%의 찬성했던 당원들도 함께 평가하고 또 다시는 이런 식의 보궐선거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이런 식의 선거는 우리가 치러서는 안 된다는 반성을 함께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래야만이 지도부와 당원들이 다 평가하고 반성하고 발전을 기약하는 그런 정당 정치의 발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찰을 하셨다. 또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성찰을 한다면 이 보궐선거 패배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당원들 옆에 있고 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주셨어야 되지 않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배 이후에 뭐 의원들뿐만 아니라 정말 당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는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성찰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이제 혼자 뭐 민심 탐방을 하고 다니죠. 이런 부분이 당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저분이 대표셨던 분 맞나.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아닌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당이 지금 현재 겪었던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꾸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혼자 반성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도 한 달 동안의 전국 투어 속에서 2분이나 내려오셨어요. 또 밑에 계시는 우리 일반 당원님들과 깊이 있는 토론도 하셨고, 특히 지방에 있는 청년들의 아픔, 그건 또 특수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2시간 넘게 토론한 적도 있습니다. 젊은 20대 후반에 수제화를 만드는 사장님, 1인 기업의 사장. 그런데 그분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구두를 잘 만드는 명장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그 청년들의 아픔이나 꿈이나 이런 걸 다 함께 했던 적도 있고,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혼자 하신 건 아니고, 우리가 보궐선거의 패배를 민심 속에서 제대로 평가하고 민심 속에서 우리가 다음을 기약하자 하는 차원에서 전국을 많이 다니셨다. 그 이제 선거에 졌는데 너무 자주 또 나서가지고 또 언론 플레이 하듯이 하는 거는 그것도 좀 보기가 조금 민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 조금 후하게 평가해 줄 필요도 있다. 너무 야박하게만 보시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다 아시겠지만 뭐 당에 있는 의원들은 뭐 선수 구분 없이 정말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냐, 뭘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런 토론을 정말 자주 했었었고요. 또 토론 끝에 뭐 내린 결론을 국민분들께 보여드리려고 또 애를 쓰기도 하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낙연 후보님은 안 보이셨던 거죠. 말씀하신 대로 뭐 민심 정치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당원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당의 여러 의원들과 함께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또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실 수도 있고 힘들어하는 여러 의원들 옆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당원들 옆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모습보다는 좀 피해 계셨던 게 아닌가. 예, 마지막 그런 발언인데요. 생각이 지금 뭐 박주민 본부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선거 문제도 있지만 그 뒤에 패배 이후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것 같다. 즉 지금 얘기는 민심 탐구도 했지만 보다 당이 크나큰 참패를 당했을 때 보다 중앙에서 더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문제 제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론 부탁합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심 청취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못 만나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지만 거의 아마 3분의 1 이상의 의원님들과 크고 작은 모임을 하시면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경청을 하셨고 메모도 꼼꼼하게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의 소통과 평가 반성이 분명히 있었다. 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아주 진지한 그런 행보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우리가 민심에서 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궐선거에서 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심도 매우 중요하고 그러나 가장 근본이 되는 우리 청년의 민심, 또 일반 국민들의 민심, 부동산의 민심, 또 공직자들이 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민심, 이런 것에 더 천착하려고 노력했다. 그것이 앞으로 당 발전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자세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까지 다 얘기를 했고요. 또 실컷 뭐 문제 제기를 하고 반론을 하다가 또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상대방 후보의 장점을 1분 30초 이내에서 하시는 벌써 많이 너네요? 예,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당의 사실상 동지들이었으니까요. 네. 드리니까요. 네. 예. 누가 먼저 해주시죠? 박주민 본부장님이 먼저 네, 이낙연 뭐 후보에 대한 장점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낙연 후보님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도지사, 총리, 당대표 등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쭉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엇보다 경험이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총리 경험을 통해서는 특히 전국 곳곳의 지역 현안들, 그 상황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알고 계신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을 내놓으시는데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언론인 경력도 굉장히 기셔서 그 화술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뛰어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민의 신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얻고 계신 그런 장점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약 55초 정도. 더 길게 했어야 되는데. 박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직접 얘기하기 뭐 하시니까 이건 제가 한번 반론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이른바 무능 프레임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칭찬은 경륜이 많고 화술이 좋으시다. 경험은 많고 경험 많은데 잘하지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캠프의 얘기를 정확하면? 약간 이런 아쉬움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총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대표 하시면서 각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총리나 당대표를 통해서 많이 파악하고 계시고 그 어려운 점들을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지역 현안을 뛰어넘는 국가적 비전을 낸다든지 그 예. 국가적 비전을 위해서 결단을 하고 그 강한 결단 뒤에 실행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한 것 아닌가라는 예. 평가를 할 수 제가 있죠. 실컷 칭찬을 부탁드리고 다시 또 이렇게 아쉬움을 하게 만들어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만 이거 원래 의도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칭찬을 55초에 거쳤습니다. 제가 사실은 칭찬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개발한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하는 와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 썰전에서 많이 와 효과. 저희가 쓰던 건데요. 이낙연 후보에게 사실은 해야 되는데 지금 캠프를 대표해서 오셨으니까 최인호 본부장님께 와 효과를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픽으로 실시간으로 저렇게 칭찬하는 효과입니다. 저게. 와 효과. 이때 이렇게 손도 이렇게 V자도 해주시고 하면 나중에 동영상 캡처하셔서 유용한 데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인호 본부장님이 이재명 후보의 장점을 저도 1분 30초 이내에서 시간을 재야 되겠네요. 말씀하시죠. 네. 이재명 후보께서는 사실 뭐 국회의원도 하신 경험이 없고 또 중앙정부에서 일하신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초단체장 성남시장님을 하셨고 또 바로 경기도지사를 하셨는데 사실 경기도지사라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를 바로 이렇게 당선되신다는 거는 그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죠. 특히 이제 그 성남시장 하시면서 바닥에 행정을 너무 잘 하시고 특히 이 아이디어가 참 많았다 하는 점을 장점으로 좀 꼽겠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이제 실제 행정에도 접목을 시키려고 또 하셨고 또 성과도 일부 있었다고 봅니다. 또 장점은 이제 사이다 발언으로 시원시원한 면모를 보이신다 하는 점에서 또 장점이 있으시고요. 실제 뭐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본인의 소신을 밝히고 그런 것에서 국민들이 좀 시원시원한 면모에 또 지지를 보내는 거 아닌가. 지금 지지도의 큰 원인도 사이다 발언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사이다 발언을 너무 자주 하거나 너무 과하게 하시면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실 수 있다는 그런 조언도 함께 드립니다. 예. 1분 30초를 넘으셨습니다. 넘었습니다. 아니 근데 계속. 칭찬만 하신 게 아니라요. 네.
그 아쉬움까지. 원중 유골이라고 해서 그 뼈가 다 있으신데요. 예를 들어 성과가 있었다도 그냥 성과가 있었다가 아니라 일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아니 얘기하시고. 근데 다 전체적으로 다 칭찬했는데 또 수석 대변인을 하셨기 때문에 예. 수식어를 적재적소에 쓰시더라고요. 예. 예. 사이다 발언도 뭐 너무 자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아쉬움에 대한 반박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다 완결해서 최인호 그걸 본부장님께서 감안해서 했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자리에 없으니까 역시 이재명 캠프에 온 박주민 의원에게 와효과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괜찮습니다. 나중에 예. 정면 이쪽 이쪽 보면 한번 카메라를 됩니까? 보셔야 예. 잘 나옵니다. 예. 나중에 캡처하셔서 계정 보고 설명서에 쓰시면 감사합니다. 유용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얘기를 서로 얘기하고 싶은 각 캠프에 얘기하고 싶은 주제를 다뤘고요. 칭찬까지 했는데요. 다시 또 반전으로 짧게 하나씩 다룰 문제점을 지적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짧게 하기 때문에 얘기하시고 반박과 재반박 1분씩 그렇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얘기를 이번 뭐 짧은 건 누가 먼저 할까요? 그냥 계속 이어진 대로 박주민 본부장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뽑기는 나중 뽑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먼저. 이건 먼저 하는 예. 겁니다. 예. 먼저 얘기하신 거는 공약 이행률을 네. 가지고 예. 전남지사였던 이낙연 후보가 당시 공약률이 낮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얘기하시고 반박하시고 재반박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사실 이제 공약 이행률을 비교하기가 좀 어렵긴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 임기 3년차, 지사 임기 3년차를 수평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사실 이제 그 이낙연 후보님은 76개 공약을 하셨는데 이행률이 한 26% 정도밖에 안 돼서 등급상으로 보면 좀 그 당시 꼴찌 등급이었고 순위도 이제 17개 시도 중에 한 15위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약 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률이 낮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혹시 도정을 좀 방만히 하셨거나 또는 이게 소위 말하는 무능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문제를 좀 제기하겠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평가 중에서 무능하다는 평가는 아마 이재명 후보 측밖에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을 참 너무 열심히 잘해서 탈이다 하는 말이 뭐 평가는 받아도 참 일을 못했다 하는 것은 좀 이재명 후보 측에서 너무 박한 평가를 하는 거 아니냐. 실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은 2015년도에 전국 3위 평가를 했고요. 도지사 중에서. 또 2016년도에는 고용부에서 일자리 종합 대상, 또 시도지사 CO 대상도 받았습니다. 그게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능하다는 평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실제 2015년까지 그 공약한 중에서 약속한 중에서 21개 중에서 20개를 실제 이행을 했거든요. 그 뒤에 2017년도에 총리로 가셔가지고 그 뒤에 평가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오히려 저는 이재명 지사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큰 공약을 하셨습니다. 우리 박주민 후보께서는 의원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성남시장 시절에 호화청사를 매각하겠다. 강주와 하남과 성남을 통합하겠다. 또 성남 하이테크 밸리를 복합빌딩으로 건립하겠다. 태극기 박물관을 유치하겠다. 성남 수질 보건센터를 건립하겠다. 이게 가장 큰 굵직한 공약들인데 실제 성남시장에 이어서 지금 경기도 조지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큰 공약들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약 이행률이 낮다는 것은 오히려 이재명 지사에게 적용돼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 이제 다 아시다시피 지사 시절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높죠. 공약 이행률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 임기 3년 차를 적용해 봤을 때 51.78% 정도 나와서 이제 전국에서 2위 하고 있고요. 평균보다 약 한 15% 높은 걸로 나옵니다. 이낙연 지사는 이제 2016년 임기 3년 차를 봤을 때는 전국 평균보다 한 13% 낮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공약 이행률을 가지고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성남시 청사 매각 관련된 부분인데 뭐 이런 부분은 성남공항 관련된 뭐 고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용도 변경 문제 이런 것들이 걸려서 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 시장실 이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오픈하는 그런 노력들도 계속 기울여 왔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약 이행률이라든지 평가에 있어서는 이재명 지사가 단연 압도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반박과 재반박까지 끝났고요. 최인호 본부장님 측에서는 이재명 지사에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은 경기도의 홍보비 과다 지출 문제였습니다. 네. 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대권을 의식한 과도한 주장 아닌가에 이어서 경기도정에서 도의 예산으로 자신의 공약, 기본소득에 대해서 각종 언론에 33억 9천만 원을 집행했다. 전체 홍보비도 총 2년 반 동안 438억 원으로서 연평균 175억, 전임 지사인 남경필 지사에 비해서 약 45%나 폭증했거든요. 이렇게 본인의 대권을 위해서 또 자신의 공약, 기본소득은 사실 경기도정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부족하고 오히려 기본소득에 대해서 본인이 도정의 주요한 정책이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과다한 홍보를 했고 심지어 미국의 CNN이나 타임이나 또 유럽의 유로 뉴스 이런 쪽에 외국의 언론에도 4억 원 이상의 홍보를 했거든요. 이것도 너무 경기도정을 대권을 위한 사적 도구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경기도 지사로서 일을 잘한다 이런 평가는 계속 나왔고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경기도 지사직을 대권을 위한 도구로 쓰고 있다 이런 부분 잘 안 맞죠.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요. 그 다음에 이제 홍보 예산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데 아까 최인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가 가장 큰 자치단체입니다. 인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인구로 기준을 해서 봤을 때 1인당 홍보비가 서울에 비해서 한 4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홍보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홍보 예산도 사실상 이제 남경필 전임 도지사죠. 도지사 시절에 책정됐던 예산에 비해서 예산을 거의 이제 동결해서 사용해 오다가 이제 작년부터 좀 수요가 폭증하면서 소폭 증가해서 사용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올해 있을 대권을 의식해서 많이 늘렸다 하는 거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막대한 이 경기도 도비 혈세를 이용해서 기본소득 등 본인의 대권 행보를 위해서 홍보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또 언론의 광고비가 또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묘하게 언론을 의도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그런 또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또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자꾸 경기도정을 이런 식으로 본인의 정치적인 플랜에 활용하거나 도구화시킨다라고 할 것 같으면 원희룡 지사처럼 그런 결단을 하는 것도 저는 본인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요 부분에도 반박은 좀 해야 될 것 근데 같은데요. 앞서도 이제 반박을 안 하고 마지막에 끝을 내셨기 때문에 형식은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마디 하십시오. 그러면 10초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홍보비를 통해서 언론을 통제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 대변인 박래용 대변인도 얘기하셨던데 사실은 소문이거나 또 추측인 거겠죠. 실질적인 어떤 증거나 이런 게 있어서 얘기한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까지 같은 당 후보를 공격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방금 이제 네. 이렇게 유리하게 하려 한다 표현했지 통제라는 표현은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 1,000만 명 뭐 이렇게 훨씬 더 되는 그런 그 도민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아무리 대선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공석으로 그 자리를 만드는 게 과연 책임지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제가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12월 3일 날까지 사퇴를 해야 됩니다. 만약 후보가 되면. 그럼 지금은 그 사퇴하면 안 되고 12월 3일에는 사퇴해야 되는데 그건 최대한 어떻게 공격을 생각하세요? 줄여야죠. 최대한 그러니까 공격을 줄여야죠. 네. 두 분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건 사실 이런 분위기가 좀 일찍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다음에 또 한번 다시 모시도록 하고요. 시간은 정해진 사실은 분량을 똑같이 제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는 맨 뒤에 여권 내에서만 같은 편끼리 논란만 있어서 다른 편 후보도 한마디씩 하는 순서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토론이 민주당 대만. 그건 없어졌나요? 예,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 아니, 버렸어요. 그걸 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한마디씩만. 저희가 시간이 지금 좀 더 많이 지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저희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좀 야권 후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좀 그러니까 주세요. 우리는 그걸 다음 주에 그 부분을 많이 배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당 캠프 대 캠프로 썰전 구성해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하실 거고요.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라이브.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세일 뒤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BTS의 디지털 싱글 버터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통산 9주째 1위를 기록하며 올해 가장 오랫동안 정상을 지킨 곡이 됐습니다. BTS는 신곡 퍼미션 투 댄스를 포함해 10주 연속 핫백 차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조치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미가 연합훈련을 중단할 경우 북한이 남북관계를 상응 조치할 의향을 표출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대체 공휴일이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소나기 같은 코너입니다. 이성태 기자가 셰프처럼 뉴스를 썰어보는 코너, 이 셰프의 뉴스 썰기입니다. 어떤 재료 썰어볼까요? 네, 준비한 영상 보고 오늘도 역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인정을 하신다는 겁니까? 안 하신다는 겁니까? 어제 제가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하지만 이것만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뭔가요? 일단 이 말을 하기 전에 저를 지지해 주셨던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는다. 저런 식으로 기자회견하면 진짜 기사 쓰기 곤란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 유명한 말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 여당에서 나오던 음주운전 논란 관련된 얘기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캠프의 박진영 이제 전 대변인이죠. 음주운전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어젯밤에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오늘 여당에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 지사를 옹호하려고 글을 쓴 게 아니냐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읽어보면 납득이 안 되는 주장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달이었죠. 정세균 전 총리가 그 음주운전 경력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선출직에 출마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좀 강한 주장을 했더니 이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는 얘기를 하면서 문제의 주장을 한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죠. 자, 힘든 하루를 마치고 소주 한잔하고픈 유혹과 또 몇만 원의 대리비를 아끼고 싶은 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뭐 가난이 죄라고 느낄 수 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음주운전하고 가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네. 가난하면 음주운전을 해도 되느냐? 절대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소주 한 잔 사 먹을 돈이 있는데 왜 대리비를 못 내냐? 대리비가 아까우면 소주를 사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황당하다는 반응, 뭐 경찰이 단속을 했으면 저 가난해요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맞아요. 상당히 지금 황당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음주운전에 대한 사실 사회적 경각심이 계속 커지면서 처벌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또 관련된 법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 또한 뭔가 이해가 안 가는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발언 아닐까 싶어요. 게다가 또 이 주장을 하면서 조금 사실과 다른 주장도 했어요. 계속 보시면 이 박진영 전 대변인이 자, 민식이법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 아주 잘한 일이지만 뭐 이거를 상대 경쟁자를 공격하는 데 쓰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 보시면 저 민식이법이 아니라 윤창호법이죠. 민식이법은 그 어린이들 스쿨존에서 속도 제한, 속도를 뭐 의무를 정했을 때는 뭐 처벌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좀 관계가 전혀 없는 법입니다. 음주라는. 맞습니다. 박진영 전 대변인은 민주당 이제 부대변인을 지내셨고 지난 1일에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 뭐 하루 만에 사퇴를 한 꼴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건 야당과도 다름 아닌 이 음주 문제로 설전을 벌였는데 결국 좀 긁어부스럼을 만든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오는 게요.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뭐 치맥 회동도 하고 소주를 마시고 이런 것들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대권 후보 활동이 술자리를 전전하는 거냐, 그냥 술꾼으로 살아라라고 비판을 하니까 바로 이준석 대표가 뭐 술꾼으로 살아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윤 후보가 음주운전이라도 했느냐라고 바로 맞받아 쳤죠. 저거는 바로 그 이 지사의 과거 경력을 좀 디스한 거 아니냐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 참고로 그 박진영 전 대변인 역시 2007년에 음주운전 경력으로 본인이 벌금을 100만 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다른 거는 몰라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음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게 과연 좀 적절한 위치에 있는 거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이재명 지사 캠프 쪽에 좀 물어봤더니 뭐 그런 뜻은 아니었을 테지만 좀 안타깝다. 뭐 이렇게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다. 글쎄요. 듣는 사람들이 이제 해석하기에 나름의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캠프를 합류하자마자 논란이 터졌기 때문에 이 지사 측도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다. 여기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예. 참고로 일단 이번에 어쨌든 박 전 대변인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걸 끝나길 바라는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 다른 주자들 절대 끝내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바로 김두관 후보죠. 자, 불필요한 음주운전 발언이 발단이 돼서 전 국민적 관심이 됐다. 이참에 상당수 의혹들, 특히 재범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지사가 한 번 더 저걸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있는데 그런 의혹을 공개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100만 원 이하의 모든 범죄 기록 공개를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여기에 동의를 했고요. 참고로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그 전력만 공개를 하게 돼 있으니 뭐 다 자체적으로 공개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사가 지금 2004년 음주운전이 150만 원 벌금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공개되어 있는데 혹시 100만 원 이하를 공개했을 때 또 거기에 전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또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런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지사가 직접 나서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 2004년도 딱 한 번밖에 없고 다른 음주운전 경력은 숨긴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특히 경쟁자들의 태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섭섭함을 좀 드러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그 정과의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정과를 공천 심사할 때 제출하고 있습니다. 당내 후보들께서 뭐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 텐데 이재명의 과거를 한번 더 지적하고 싶으셨을 텐데 차라리 그 말씀을 하시면 좋았을 것 같고 그 정과 기록 공개하지 않아도 이미 당에 다 제출돼 있습니다. 자, 앞서 썰전에서 이재명 또 이낙연 캠프에서 치열하게 지금 맞붙어 봤는데 아마 내일 TV 토론도 예정돼 있으니까 거기서 또 이 관련된 사안들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썰 주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현재 당세를 봐서 돈과 조직이 없지 우리가 무슨 가오까지 없는 정당은 아니거든요. 이거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어? 자, 돈 없지만 가오는 있는 걸로 보이는 국민의당. 자, 우선 가오는 일본 말이니까 체면으로 좀 순화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 합당 논의가 점점 더 감정적인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합당에 대해서 양측이 뭐 점점 감정 싸움, 산으로 가고 있는 느낌인데 일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합당에 대해서 다른 거 붙이지 말고 그냥 yes or no, 또 만나는 거에 대해서 yes나 no냐만 대답하면 된다 그랬더니 바로 오늘 국민의당 측에서는 저 태도는 마치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이 영국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일본어입니다. 예스까 노까. 오늘 일본말 많이 나오네요. 예스까 노까 대답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 긴 칼을 찬 정복자 같다. 이 대표가 약간 일본 같다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이 계속 조건을 붙이면서 지분을 더 달라고 한다. 뭔가 더 비싸게 팔려고 한다라는 불만이 있는 거고. 자, 반대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른바 갑질하고 있다.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 지난주에 윤 후보가 이제 전격적으로 국민에 입당하면서 합당 논의에 영향을 준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야권의 제3지대 가능성 빠르게 소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 사실상 1대1 대결 구도가 될 가능성이 커졌죠. 네. 일단은 윤석열 전 총장을 데리고 온 국민의힘은 좀 여유가 생겼다. 이런 분석이면서 합당이 조금 뒤로 밀린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는 건데 네. 하지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바로 비장의 카드가 있죠. 바로 독자 출마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실제로 가능성 언급이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로서는 안철수가 대권 후보로 출마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입당을 해가지고 당내 경선을 치르는 것과 제3의 후보로 나와서 야권 단일화 대상이 되는 거는 천지 차이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지난주에 이 기자가 합당이 안 되면 안 대표가 독자적으로 출마해서 11월에 이어 또 야권 단일화 전국에서 또 한 번 키를 가지고 흔들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약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뿌듯한 표정이시네요. 좀 맞췄다. 네, 좀 맞췄다. 예. 더 맞출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성대 뉴스 썰기 잘 들었습니다. 이거 라이브로 매일 맞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네, 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여전히 4자리를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 국내에서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답답한 상황인데요. 예전보다 상황은 나아지고 있는 걸까요? 전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존 델타 변이에서 한 번 더 변이가 일어나서 델타 플러스 변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델타에다가 우리가 그 베타 변이로 알려진 남아공 변이에 있는 K417N이라는 그 돌기 단백질의 그 변이가 새로 또 하나 추가가 돼 있기 때문에 델타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파력이 높고요. 또 베타 변이가 갖고 있는 면역 회피 기능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델타에 비해서 조금 더 백신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빈도 자체가 인도 같은 경우도 1% 미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세종은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세종은 아니지만 기존 델타 변이보다는 전파력, 위험성 더 크다는 얘기죠? 네,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 사례가 매우 적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 사례가 이제 최초로 나오긴 했지만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유전자 검사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방역 당국에 따르면 두 감염자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완료했는데도 두 차례 모두 완료했는데 돌파 감염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네. 델타 플러스 변이에는 이 백신이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델타 변이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로는 초기에 아스트라제네카는 2회 접종이 60%, 파이자는 88%였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5월에서 7월까지 1개월마다 그 예방률이 떨어져서 3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델타 플러스는 기본적으로 델타만큼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또 백신 회피가 델타보다 더 많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60%, 88%보다는 기본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도 돌파 감염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백신을 그래도 맞아야 이런 돌파 감염을 막을 수 있고 변이일지라도 조금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델타라도 그러니까 돌파 감염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이 바이러스 양 자체가 델타의 특징이
이 상기도에서 복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바이러스 양이 1000배 이상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을 접종한 분이나 접종하지 않은 분이 모두 유사하게 바이러스 양이 나오지만 백신을 접종한 경우 훨씬 바이러스 감소가 빨리 되고요. 그리고 질병을 앓더라도 입원율도 거의 96% 가까이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수급 상황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연휴 전까지 3,600만 명한테 1차 접종을 완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지금 8월, 9월 2달 동안 1,600만 명 정도를 접종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백신 수급이고요. 8월, 9월에 3,200만 회만 국내 수급이 된다면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저희가 접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현재 거리두기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데 자, 이번 주 일요일에 종료가 됩니다. 거리두기 조정 단계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지금 4단계 유지에 대해서 대부분 80%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줬었고요. 만일에 지금 바로 완화를 하게 되면 다시 재확산이 되게 되고 의료계가 지금도 부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중증 환자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현 상태 유지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알파로 유흥시설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 또 시간이 일부 제한이 될 수 있지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진자 수가 감소를 하고 백신 접종률이 일정 부분 높아진 다음에 방역 완화를 하는 것이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오늘 여러 차례 보셨을 법한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 의료진이 방호복을 입고 입원 중인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모습인데요.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가 격리병실에서 외롭고 힘들어하시자 의료진들이 말벗이 되어주면서 그림 치료를 병행했다고 합니다. 의료진들이 이렇게 강행군을 펼치고 있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답답하기만 한데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7시 10분 뉴스룸이 이제 5분 뒤 방송되는데요. 오늘 뉴스룸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자는 2명으로 두 사람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고 2주가 지난 뒤 감염된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지역사회에 퍼져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JTBC 취재 결과 병원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서 자녀 백신을 접종받는 이른바 지인 찬스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의료기관이 자녀 백신을 등록하지 않고 지인들에게 우선 접종하고 있는 건데 잠시 후 뉴스룸 추적 보도 후에서 자녀 백신의 비밀 추적해봤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네가 저기 저편에 서 있는데 난 가지 못하네. 우리는 각자 계자리에 한 걸음도 떼질 않는